자, 명제는 집합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명제 문제는 항상 집합으로 풀어요. 집합을 통해서. 근데 그 명제가 그럼 도대체 뭐길래 집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부터 우리 알아야 되겠지. 명제의 뜻부터. 명제 뜻 아주 심플합니다.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을 의미합니다. 참과 거짓이 명확한 분명한 문장이나 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주의할 거는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틀려도 명제예요. 다시 뭐라고? 완전히 틀려도 명제예요. 그 명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짓 명제라고 불러요. 이게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첫 번째예요. 완전히 틀린 말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100% 맞든지 100% 틀리든지 둘 중 하나를 명제라고 해요. 어정쩡한 건 명제가 아니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식으로 우리가 수학 시간이니까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2 더하기 3은 0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예요. 완벽하게 틀렸으니까. 그런데 x 더하기 3은 0이다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참이고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면 거짓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분명치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명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감이 오죠? 네, 참과 거짓이 확실한 겁니다.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할까? 2 빼기 3은 0보다 크다? 명제예요. 완벽하게 틀렸으니까. 그런데 x 빼기 3은 0보다 크다? 명제 아니에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걸 우리가 명제라고 부릅니다. 명제 뜻이 감이 조금 올려나? 완벽하게 참이든지 완벽하게 거짓이든지 단 한 개의 예외도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그럼 A는 B보다는 네, 그렇죠. 명제로서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A가 뭐고 B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A가 뭐고 B가 뭐냐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X같이 뭐냐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X 같은 놈을 우리가 뭐라고 그냥 거기 써 있는데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건으로 돼 있어서 명제는 보통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요. 조건을 포함해서 만약에 쓴다면 명제의 구조를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문장 구조를 가져요. 식으로 따지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돼요. 글로 써보면 이거고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이때 얘가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게 만족하면 얘는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 나온 것처럼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조건이 달린 거예요. x 플러스 3은 0이다 이러면 이제 명제로 돼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요게 조건, 요게 결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맞으면 우리가 뭐라 불러? 참인 명제 이렇게 불러. 틀리면 거짓인 명제 이렇게 불러. 이해됐습니까? 네, 다시 요걸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
얘가 별로.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진 게 보통의 명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게 되면 요거 이다. 그게 맞으면 참이다. 참인 명제. 틀리면 거짓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면 아예 명제가 안 되죠. 참과 거짓이 확실해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것도 명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얘 똑같이 쓸게요. 이거 2면 x 플러스 3은 4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거짓인 명제죠. 얘도 명제 맞습니다.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명제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명제냐 아니냐는 별로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써 있을 때 이 명제를 맞는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때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노란색이잖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 판별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수단을 I 이때 집합이 존재한다. 집합을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한다 이거예요. 집합을 통해.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집합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합을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해야 되는데 집합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명제라는 걸 먼저 우리가 배웠고 그 명제는 확실하게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명제의 보통의 구조는 P이면 Q이다의 문장 구조나 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시를 들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x 플러스 3은 0이다. 이런 게 명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다 틀리다가 확실하니까. 이때 이 앞에 있는 걸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참인 게 있고 거짓인 게 있단 말이야. 지금 보는 것처럼. 그때 이 참과 거짓이 이것처럼 심플하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좀 어렵게 우리한테 포장돼서 우리 저기 집합 풀 때도 막 이렇게 A에 아까 나왔던 거 뭐야 8인가?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 집합도. 그쵸?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뭘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심플한 것도 있지만 아리까리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걸 어떻게 다 알지? 어떻게 다 해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참 거짓을 판별할 때 뭐를 이용하냐? 집합을 활용한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때 조건문으로 따지면 요거 좀 지울까? 참인 명제만 만들어 볼까? 참인 명제만 여기를 지우고 예시를 드는 거니까 지금은 얘가 여기까지가 P잖아. 그리고 여기까지가 Q잖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라고 된 거야? P이면 Q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크게 무슨 마치 영어 문법처럼 보면 그렇죠? 얘이면 얘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것을 우리가 참일지 거짓일지를 판별하는 게 주된 문제 형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명제는 명제인데 이때 참과 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냐? 집합 갖고 하고 이때 얘네들이 P가 속해 있는 집합을 P가 속한 집합이 있을 거고요. Q가 속한 집합이 있을 텐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전부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진리집합. P가 속한 집합도 진리집합, Q가 속한 집합도 진리집합. 그 진리집합으로 따질 때는 집합기호니까 집합기호 우리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집합기호는 영어에 뭐로 나타낸다? 영어에서 뭐로 나타낸다? 대문자. 원소는 소문자. 기억났습니까? 네. 그래서 P가 속한 집합에서 진리집합을 P라고 얘기하고 Q가 속한 집합을 Q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얘가 속한 집합이 얘가 속한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참이고요. 부분 집합이 안 되면 거짓이에요. 이게 명제 판별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집합으로 따졌을 때 P가 속한 집합을 집합 P라고 부르고 Q가 속한 집합을 집합 Q라고 부르는데 참이 되려면 P가 Q 안에 부분 집합으로 있으면 되는 거고 뭐 하나라도 삐져나가서 부분 집합이 깨져버리면 거짓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거를 일단 요게 핵심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할게요. 왜 진리집합을 갖고서 판별을 하면 명제의 참 거짓을 심플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은 나예요. 문장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지금 내가 정자동에 있으면 내 현재 위치가 정자동에 있으면 나는 수원에 있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거는 맞든지 틀리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명제가 맞습니다. 그때 뭐뭐라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P고요. 뭐뭐이다가 Q에 해당하는 거고요. 문장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P이면 Q이다로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수원시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수원시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요만큼이 정자동이잖아요. 우리가 현재 있는. 그쵸? 근데 내가 이미 정자동에 있다고. 내가 정자동에 있으면 나는 수원시 안에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수원시 안에 있는 거 맞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는 거야. 왜? 정자동은 수원시 안에 부분집합이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나 확연하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앞에 거에 해당하는 집합이 뒤에 거에 해당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나는 정자동에 있으면 그 순간 나는 수원시에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해됐죠? 그런데 이 문장을 거꾸로 해볼까요? 내가 수원시에 있으면 나는 정자동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써볼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얘가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수원시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우연히. 근데 여기 있어도 나는 수원시에 있는 거 맞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난 정자동에 있는 게 돼? 안 돼. 안 되잖아. 깨져버렸죠. 왜 그래요? 수원시라는 집합이 정자동의 부분 집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집합이 훨씬 더 커요. 크다 보니까 이 바깥쪽의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수원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자동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틀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무조건 참이고요. 그게 안 되면 거짓이에요. 예외가 자꾸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개념은 이거예요. 엄청 심플한 개념이에요. 이걸로 하면 누구라도 다 이해하더라고. 다 이해하는데 막상 문제는 또 틀려요. 이걸 아는데 틀려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운 걸 까먹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자, 이런 거예요. 수학으로 하면 이게 좀 어려워져. 만약에 A분의 B, A도 무리수고 이렇게 따져볼까요? 더하기 빼기로 할까? A도 무리수고 B도 무리수이라면 A 더하기 B는 무조건 무리수다.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러면
정자동 얘기랑 완전히 다른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야. 되게 어려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엄청 어렵게 느껴진다고. 얘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야. 실제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뭐라 봅시다. 무리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되게 간단해요. A가 루트 2고요. B가 마이너스 루트 2면요. 두 개 더하면 뭐예요? 0 나옵니다. 근데 0은 무리수가 아니거든요. 유리수지. 그쵸? 그러니까 깨져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요 개념 자체는 이해를 하겠어. 명제 참 거짓을 집합.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집합. 진리 집합. 이걸로 따진다는 걸 알겠어. 그래서 P가 Q 안에 있으면 참이고 P가 Q 안에 있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걸 알겠다고. 정답은 갖고서. 알겠는데 막상 문제는 안 풀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렵다. 어려운 거 맞아요. 왜 어렵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를 많이 까먹어서 그래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역시 이게 뭔가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려면 기존에 배웠던 거가 차곡차곡 뭔가 쌓여 있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좀 쉬워지지. 그리고 새로운 걸 또 받아들이기도 해야 돼요. 이런 거 지금 내가 금방 예를 들어줬잖아요. 무리수라고 해서 더하기에서 무조건 무리수가 나온다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반대부호를 갖고 있으면 더하면 0 나오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걸 이제 예전에는 되게 전문적으로 배웠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는 닫혀 있다, 열려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해도 막 들이다 펴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그거는 사라졌어요.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용은 조금 소개가 되죠. 그걸 이용한 문제들은 나오니까. 그럼 그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때마다 내가 모르는 거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소개가 될 거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그 상황을 처음에는 잘 못 풀 겁니다.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그 문제를 틀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머릿속에다가 차곡차곡 자기 걸로 담는 게 필요합니다. 이론 자체는 되게 심플한 이론인데 실제 문제로 만들어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 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때 틀릴 때마다 처음에 틀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틀리세요. 많이 틀려가면서 배우세요. 그래서 하나씩 내 걸로 만드세요. 이런 거는 이래서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특정 사례들을 수학에서 좋아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하나씩 자기 거로 만들어 가야 나중에 학기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옆에 친구는 어려워서 쩔쩔맬 때 여러분들은 쉽게 푸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나온다. 심지어 뭐 나온지 아세요? 뭐가 여러분들의 질문의 대다수인지 아세요? 사각형. 선생님 평행사변형이 더 커요? 직사각형이 더 커요? 뭐 이런 물어봐요. 사각형 그게 개통도 있죠? 이거 봐. 예은아, 너 까먹었지? 지금 뭐 얘기하는지 모르지? 기억하니? 못하니? 기억나 안 나? 나? 그럼 우리 한번 채워볼까? 말 나온 김에? 사각형만 한번 채워볼까요? 삼각형도 있고 막 그런데? 그냥 일반 사각형이 있어요. 조금 더 멋있고 약간 규칙이 가미되면 뭐로 바뀝니까? 벌써? 직사각형 한참 뒤인데? 이거 사각형에서 뭐 돼요? 사다리꼴. 이거 볼게요. 사다리꼴의 모양은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 사다리꼴이 왜 이렇게 생겼어? 이게 사각형이고 거꾸로 생겼네. 이게 사각형이고 지 멋대로 생긴 거. 각 4개만 있으면 되는 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사다리꼴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어떤 규칙이 들어가야 돼요? 얘랑 평행하면 돼요. 두 줄만.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쭉 규칙이 가미됐죠? 사다리꼴에서 조금 더 규칙이
가미됐다. 여기다 더 쓸까? 서브로. 그리고 뭐가 있냐면 등변 사다리꼴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랑 평행한데 평행하다를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거든요. 수학에서. 이것만 돼도 사다리꼴인데 요런 애들이 있어요. 요 길이가 똑같은 애들. 요 등변 사다리꼴. 조금 더 규칙이 가미됐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다 사다리꼴이에요. 그럼 사다리꼴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더 규칙이 좀 더 정밀해지면 뭐로 바뀔까? 네, 평행사변. 또 이거 두 줄로 갑니다. 평행사변형에 해당하는 거. 네, 말은 뭐예요? 이게 중학교 때 나온 거예요. 이 중학교 지식이 평행사변형은 평행하다는 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면 됩니다. 얘 평행하고요. 얘 평행하면 됩니다. 그 특징이 뭐가 있어요? 이거에 딸려오는 특징은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같다. 이런 것도 딸려오죠. 부수적으로. 평행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등변 사다리꼴에서 길이가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체화된 게 뭐가 나와요? 구체화된 게 길이 측면에서. 왜 제 직사각형 되게 좋아요. 말을 모르니까. 아니다. 맞아. 쏘리. 내가 헷갈려. 미안. 평행사변형. 이거 맞아요. 내가 큰일 날 뻔했네. 평행사변형. 얘고요. 우리 얘가 두 개로 가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직사각형과 말은 모르고. 왜냐면 평행하다라는 것에 꽂혔을 때 그때 직사각형 뭐를 만족하냐면 네 귀퉁이의 각이 똑같은 걸로 비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에서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성질이 있거든. 그 성질이 극대화된 게 네 귀퉁이의 각이 다 똑같은 거.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이가 똑같은 게 있죠. 이 특징에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같다는 게 있잖아요. 그 길이가 특화되면 말은 뭐예요?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거. 이쪽으로 갑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뭐예요? 네, 정사각형. 최고로 질서가 잡힌 거죠. 이게 사각형 개통부예요. 근데 이거를 집합으로 물어보는 거야. 명제에서. 이해됐어? 이렇게 간단해요.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맞아 틀려? 맞지. 왜? 평행사변형의 부분집합으로 정사각형이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평행사변형이면 전부 다 정사각형이다. 맞아 틀려? 틀린다. 이게 집합 관계야. 이쪽 왼쪽이 큰 집합,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분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우리가 사라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배운 건데. 근데 사각형만 있겠어요? 삼각형도 있죠. 삼각형도 뭐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삼각형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정삼각형도 있고 그런 애들 있잖아. 근데 삼각형은 꼴랑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잘 안 내고요. 사각형 개수가 많아서 사각형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 예를 하나 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둔 거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까먹은 게 뭐일지는 문제 풀어봐야 압니다. 사람마다 다 까먹은 게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럼 까먹었으면 얼른 공부를 해라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러지 않으면 또 틀리고 한다고. 아까 사각형 얘기가 나온 김에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사각형 갖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 간단한 건데 어렵게 느낀다. 또 어려운 것도 많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로 명제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한다 우리는. 그래서 앞에 쪽 집합과 뒤에 쪽 집합 두 개의 사이즈를 항상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국어 공부에 해당하는 건데 그 명제라는 멘트를 아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이면 뭐 정사각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 있잖아. 그 문장을 너무 심플하니까 여러분들은 골탕 먹이기 위해서 꼬아서 냅니다. 그거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명제의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따지면 not입니다. not.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not P라든가 not Q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어볼게요. 뭐 아까 뭘 예를 들었지? 정사각형이면 뭐라고 했더라?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다. 이게 문장이야. 이게 최초의 P고 이게 최초의 Q야. 이렇게 생겼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문장을 사실을 뒤집어 버린다고.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면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게 낫이야. 뭐 평행사변형이다. 이다로 끝나. 이다도 쓸 수 있고 아니다도 쓸 수 있겠지. 둘 중 하나 다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뭐가 되냐면 not P이면 Q이다로 써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not P이면 not Q이다로 써 있는 거다 이 뜻이에요. 문장 구조가. 영어 문법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문장을 이렇게 꼬아서 낸다고 비틀어서. 평행사변형이면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를 정사각형이 아니면 평행사변형이다도 만들어낼 수 있고 평행사변형이 아니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문장 구조라는 뜻이고요. 평행사변형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장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심플하게 놓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요 집합이 요 집합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집합으로 따질 때 뭐가 되냐면 P의 여집합이고 Q의 여집합에 해당한다 이거야. 요게 핵심이죠. 아니다가 들어가면 여집합이라는 뜻이죠. 집합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얘를 판단할 때는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갔는지를 따져야 되고, 또는 얘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갔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면.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문제에서는 이렇게 글자로 풀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얘네들의 집합을 포함관계를 판단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때 낫이 붙어 있는 것은 여집합에 해당한다. 집합으로. 왜 집합 자꾸 따져? 집합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됐죠. 이제 여기다가 누구를 껴주면 되게 좀 복잡해지냐면, 누구를 껴주냐, 누구를 콜라보하냐, 플러스 합집합과 교집합을 껴주면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건 글자로 보면 이렇게 돼요. 합집합의 글자 표현은 뭐뭐이거나 뭐뭐이거나 또는 이렇게 표현되는 문장 구조는 합집합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뭐뭐이고 뭐뭐 또는 그리고 이렇게 문장이 돼 있을 때를 교집합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뭐로 들을까요? 갑자기 뭐를 할까? 숫자로 해야 되는데 숫자 갑자기 뭐 예시를 뭐로 들까요? 그냥 할까? 예를 들어서 P이고 Q이면
R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조건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P도 되고 Q도 되고. 그러면 R이다. 결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진리집합을 따지려면 P2고니까 P와 Q의 교집합이 R이라는 집합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지. 포함될 거냐 말 거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껴진다고? 원래 부정을 껴진다고. 그러니까 P2고 Q이다? Q이다의 부정을 때리고 이면 R이다. 만약에 이렇게 문장이 돼 있다고 쳐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집합으로 따지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낫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대로 이거의 문장이 어떻게 보이느냐?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다? P가 아니던지 Q가 아니면 또 P가 아니거나 P가 아니거나 Q가 아니면 이런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문장에서 여기까지 이해했죠? 거의 무슨 영어 공부 같아요. 이렇게 되면 뜻하는 게 보다 얘를 뜻하는 거고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을. 어렵다 이거지 이게 어렵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소한 합집합을 뜻하는 우리나라 단어를 좀 기억해두고 또는 이거나 이런 게 들어가면 합집합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뭐뭐이고 뭐뭐다 또는 뭐뭐 그리고 뭐뭐 이렇게 돼 있으면 교집합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그래서 이런 문장 P가 아니거나 Q가 아니면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요. 이 표시를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드모르간 법칙. 그래서 얘가 R이라는 집합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따져야 되지. 문제를 풀려면. 이거 이해될까요? 이 작업이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뭐라고 나한테 얘기해요? 저는 국어를 못해서요. 그 얘기해요. 특히 나왔을 때. 저 국어가 젬병이어서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약간 핑계 같아요. 아니 뻔하잖아. 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만 이해하면 돼. 합집합하고 교집합.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집합은 뭐뭐이 아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합쳐봐야 세 개? 그 세 개를 좀 조합했다고 해서 나는 아예 포기할랍니다까지 가는 거는 좀 오버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예 아니던지가 아니던지도 됩니다. 그거 합집합이죠. 합집합이죠. 이해됐을까요? 네. 그럼 그거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문제를 통해서. 자, 첫 번째 1번. 이 1번이 아까 얘기했던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에 관련된 얘기예요.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게 명제라면 참과 거짓을 얘기해봐라 이 뜻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참인 명제죠. 맞잖아요. 그쵸?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밑에 두 번째 거 이렇게 돼버렸네. 12야? 12? 네. 이렇게 됐잖아요. 뭐 이거 인수분해 된다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이해했어요? 이게 부동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2하고 6이잖아요. 아니 그럼 x가 이 사이에 있으면 맞는 거고 이 사이에 있는 게 아니면 틀리는 거잖아. 그러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건 명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탈락이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니까. 차라리 이걸 써줬으면 모르겠는데 안 써줬잖아요. 그 다음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다.
완벽하게 틀렸죠. 그쵸? 근데 명제는 맞죠. 완벽하게 틀려줬으니까. 틀리려면 완벽하게 틀려야 된다 이거야.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다. 맞죠? 맞는 명제죠. 참인 명제. 그러니까 명제냐 아니냐? 그걸 따져보는 거. 이때 필요한 게 우리의 옛날 지식이다. 이런 거죠. 이것도 어려워요. 2번도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1은 이 별거 아닌 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 우리 선배는 이해를 하려나? 합성수, 소수 기억하시나? 네? 합성수가 뭔지 소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해요? 그나마 소수는 좀 기억해요. 합성수는 이걸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맞나? 이게 원래 아니 왜냐면 합성수하고 소수가 같이 나오거든. 한 단원에 똑같이 나와. 왜냐면 합성수의 반대가 소수거든. 정확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나오는데 합성수가 뭔지를 아무도 기억 못해요. 이거 나올 때는. 다시 그럼 소수부터 쉬운 거부터 가봅시다. 소수 뜻 뭐예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예요. 여기 소수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서로소 관계 설명할 때 얘기했죠. 이 소자가 무슨 뜻이라고? 하얗다는 글자인데 힐소자인데 수학에서는 희자라는 게 뭐야? 잡티가 하나도 안 섞였다 이 뜻이지. 남하고 공유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약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이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만 약수인 거지. 그 대표적으로 어디부터 시작해요? 2부터 시작해서 3, 5, 7, 11, 13 이딴 것들 있잖아요. 그쵸? 뭐 17, 19 이런 것들은 누구와도 자기의 약수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합성수는 뭐예요? 남과 약수를 공유할 수 있는 애들이죠. 소수 반대라니까.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또 다른 약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수의 원 뜻은 뭐냐면 약수가 1,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외의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합성수예요. 대표적으로 2의 배수 이딴 애들이죠. 왜냐하면 공약수로 2를 가지니까. 이해됐죠? 어떤 숫자의 배수들 3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애들 다 합성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합성수니 소수니 이런 단어 때문에 막혀서 문제를 못 풀어요. 실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하나씩 챙겨 넣어놔 이거 머릿속에다. 내가 당부한 게 그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를 못 푼다. 내용은 다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 문제 자체는 뭐냐면 이 명제를 부정하시오. 이 문장을 부정을 때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문장 구조로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요거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면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합성수 1은 합성수도 아니고 AND 교집합 얘도 아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물결이 부정이에요? 네, 부정. 그러면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문장을 부정을 때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P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Q의 여집합이 있대. 이 문장의 구조가 이 전체를 다시 부정을 때리라는 뜻이잖아.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이거잖아. 그럼 뭐가 돼? 등호를 반박주에 따라 P 합집합 Q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1은 합성수이거나 소수이다가 되겠죠.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느낌이 좀 오나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네. 그 여기는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라는데 네. 여기 부정했을 때 합성수이고 소수이다고 이거가 왜 들어가요? 이건 따로 썼는데. 여기 문장 잘 보세요. 이 일은 여기까지 주어니까 됐고요. 합성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합성수를 P라고 보면 not P다 이거지. 합성수도 아니고가 들어왔으니까 이고가 된 거니까 교집합. 소수도 아니다. 소수를 Q라고 하면 Q에 not을 붙인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가 not P 교집합 not Q로 되어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그 문장을 부정을 때려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문장 요 안 또 노란색 안에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긴 거에 부정을 때려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합성수를 뜻하는 단어고 얘가 소수를 뜻하는 단어니까 일은 합성수이거나 합집합이거나 소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네, 요거 어렵습니다.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칸이 모자르나? 두 번째 이걸 부정할 때나 이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A와 B가 같고 E이고 B와 C도 같을 때나 되는 기입니다. 그래야 A, B, C가 다 같죠. 여기까지 있어요. 요 이고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놈을 부정을 때려라. 부정을 때려라. 여집합이다. 이런 뜻이니까. 얘를 여집합을 때려라. 이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요거를 P라고 하고 교집합 얘를 Q라고 하면 얘가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문장으로 따지면 얘가 낫이니까 A와 B가 같지 않거나 이거나 합집합이거나 B와 C가 같지 않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 3번 전체 집합이 1, 2, 3, 4 어디까지요? 5, 6까지 이렇게 있는데 조건이 P라는 조건은 X는 소수이다라는 조건이고요. Q라는 조건은 X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라.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을 구하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합 만들어 봅시다. 자, P라는 진리집합은 요 안에 있는 뭐를 찾으면 돼요? 소수 찾으면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연습했죠? 2, 3, 5가 P집합이에요. 진리집합으로. Q집합은 이걸 만족하는 집합이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4, 3인가요? 그쵸? 그래서 3과 4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P 조건과 Q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얘는 P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뭘 찾아야 돼? 1 찾아야 되고 2, 3,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있죠? 이거 이해될까요? 그 다음 얘는 P와 Q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합하면 2,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P 여집합 그리고니까 교집합 Q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Q 차집합 P죠. 이해됐죠? 그러면 Q에서 P의 원소를 싹 다 빼라. 얘의 원소를 싹 다 빼면 뭐만 남아요? 4만 남겠네. 이해되시죠?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네, 무슨 의미인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을 줘야죠.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자, 오늘 뭐 그렇게 많은 학생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화장실 갔다 올 사람